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머리색이 좀 바꾸셨어요? 이게 사연이 길어가지고 바꾼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잘못해서 머리가 탔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방금 웃음을 비춰주고 계신 분이 국민의힘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밖에도 그렇지 않아도 좀 머리 염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년 전에 김근식 네. 당시 교수님으로 제가 모셨고 당시 차명진 전 의원과 함께 예. 그때 한참 그 문자 메시지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두 분은 좀 친하시죠? 어떠세요? 그쵸. 자주 관계? 뵙죠. 예. 요즘은 언론 토론할 때 뵙고 예. 옛날에는 이제 같이 그런 적 일한 적도 있죠. 알겠습니다. 김근태 선배랑 우리가 같은 무리였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 입당에 대부분 전격 이런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관련된 인서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에 합류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그리고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우리 최재형 당원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수건인 정권 교체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오전에 만난다라는 보도들은 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입당을 하겠다는 선언이 나왔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입당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장 사퇴한 지 17일 만이었는데 김근식 교수께서는 예상하셨어요? 오늘 입당할 걸로? 오늘 입당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권영세 대협력위원장하고 저녁을 같이 했고요. 예. 근데 같은 장소가 사실은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권영세 위원장을 만난 자리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나와서 언론의 두 분의 이야기의 반응이나 그 분위기를 보면 사뭇 달랐거든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권영수 위원장 만났을 때는 입당에 상당히 거리를 두는 발언이었지만 어제 똑같은 장소에서 끝나고 나와서 최재형 원장의 반응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어서 그럼 입당을 일단 마음의 결심을 한 거구나. 네. 그러나 입당의 시기를 어떻게 할지 이제 곧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준석 대표의 만남을 그것도 장소가 무슨 사적인 자리나 비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당사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예. 면담이 공식적으로 있다는 것은 무언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친 김에 입당을 하는 것도 네. 최재형 원장이 윤석열 총장과의 만약에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면 좀 발빠른 차별화 전략을 일단 시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지금이었을까요? 저는 의원님? 애초에 네. 그 감사원장 사퇴하실 때부터 지금 뭐라고 이제는 평당원 최재형 당원 최재형 당원께서는 조기 입당할 거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도 나눴고요. 네. 그 이유는 최재형 전 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는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지지율도 다르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가능하면 제3지대도 구상해 보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 후보 단일화 쪽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최재형 당원은 그렇지가 않죠. 네. 이 전 위원장은 이분은 사실은 호롤 단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 입당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섞이는 것이
이왕의 정치를 하기로 시작했으면 그런 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처지와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처지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말씀이신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입당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파장이라는 영향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간의 이제 국면의 전환이 약간 보여지는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네. 예비 경선이 끝나고 본 경선에 진입하면서 후보들 간에 약간의 이제 국면의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윤석열 총장 독주 체제였는데 이 부분이 최재형 변수하고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정체 현상이 드러나면서 약간 또 국면의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께서 사실은 이제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도 아니고 네. 또 정치를 이제 첫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 상황에 대한 상당히 무슨 공학적 계산이나 전략적 무슨 고려를 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시기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 이후에 한 2주 정도를 사실은 당 밖에서 이른바 식사 정치, 그다음에 민생 행보를 하면서 상당히 일정 정도는 일부 다른 사람들한테는 피로감을 준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겹쳐서 또 공교롭게 또 장모 법정 구속과 이른바 이제 주변 신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묶이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차에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 사퇴, 정치 출마 결심 그리고 입당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순간들을 순식간에 해냈다는 말이죠. 네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으로 모아져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권 교체에 희망을 갖는 지지자들이 윤석열 총장에 몰려있던 부분이 최재형이라는 변수가 또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된 첫 번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 이제 행보나 향후의 지지율 추이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관심을 끄는 인물로 부상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정치인의 행보가 예전에는 심사숙고, 네. 신모 원료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를 국민들이 이렇게 좀 지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정치에 지쳤는데 그 이후로는 민심 탐방한다고 식사 정치 뭐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지는 못한 측면, 윤석열 후보 이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지율의 단맛은 이제 빠지고 정치의 쓴맛을 보는 단계인데 이제 그런데다 1위 후보잖아요. 그럼 1위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을 때 이재명 지사가 1위 후보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느냐 지금 본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그 여야의 경쟁보다 당내 경선 과정에 그 경선이 더 괴롭거든요. 같은 지지자를 놓고 지지자의 마음은 얻어야 되는데 후보들 간에는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되게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반면에 최재형 원장은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여론조사 추이가 최재형 원장이 지금 4, 5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저는 이게 뭐 3, 4, 그러니까 한 4위? 4위로는 치고 올라올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다자구도의 지지율이요. 왜냐하면 지금 양자구도 이렇게 여론조사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다자구도의 추이가 중요하거든요. 그 추이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상당 폭이 빠져서 최재형 전 원장 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정말 위기가 오겠죠. 윤석열 후보 쪽은. 그 과정이 진행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윤 총장이 끝까지 입당을 미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입당은 이제 조금 더 미뤄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최재형 원장이 신속 입당을 하는 차에 같이 덩달아 입당하기 조금 좀 어색한 모양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입당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되면 그리고 입당이 미뤄지는 이유가 뭐 중도층 공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입당을 했다가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투사들이 많잖아요. 홍준표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 투사들 그 공격에 내가 맷집이 좀 힘들다. 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을 사리는 측면에서 만약 입당을 주저하는 거라면 지지율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당이 미뤄지고 입당이 미루는 그 이유가
상당히 당내 경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정치를 아직 잘못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정치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들어가서 깨지고 맞으면서 정치의 맷집과 자기 근력을 키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제 오세훈 효과입니다. 오세훈 모델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될 때부터도 역전극을 벌였고 후보가 된 다음에 당 밖에 유력한 앞서가는 지지율을 가졌던 안철수 후보를 꺾으면서 역전극을 벌였고 그렇죠. 드라마 썼죠. 그리고 예, 본선에 가서 또 박영선 후보를 이기면서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다는 것이 어떤 막강한 힘과 저력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세훈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 밖에서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안철수식의 이 정치라는 게 지금의 국면에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변수를 윤석열 총장이 심사숙고해서 제가 볼 때 지지율 빠지지 않고 지지율을 유지한 채로 끝까지 당 밖에서 정말 막판 단일화를 할 것인지 그게 불가능하고 그게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쿨하게 들어와서 국민의힘 경선판에 참여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시각도 한 달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우선은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그 장면은 네. 그 국민의힘 쪽에 전략가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졌을 거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의 태도를 보았을 때는 장모가 무죄 받을 걸 확신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반전이 있어서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는데 이미 신속 입당의 시기는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계속 이렇게 점점점 밀려서 지금은 존재감이 미미해진 것도 재보궐선거 때 그냥 국민의힘에 호를 단신으로라도 입당해야 되는 거죠. 그 입당 시기를 놓치면서 밖에 있다가 결국은 후보도 못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장모가 구속됐기 때문에 입당을 못했고 왜냐하면 방패막이가 필요한가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최재형 전 원장에게 허를 찔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신속 입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허를 찔렸다? 네. 예. 적어도 최재형 전 원장이 정치 참여 선언 정도는 하고 입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최재형 전 원장은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현명한 사람의 조언을 받고 또 최 전 원장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말씀 비교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미 신속 입당을 할 그 시기는 놓친 거죠. 정치는 타이밍인데. 그리고 오늘 반기문 총장 만난다는 거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거 누가 그런 행보를 하는지 잘못된 행보죠. 그것도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성공한 모델이면 만나도 되는데. 네네. 지금 계속 제2의 반기문 될 거라는 비판이 있는데 반기문 총장을 만나면 남는 거는 문재인의 반기를 든 반기문 총장을 만나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금 행보를 보면 지금 시기가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리티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윤 총장 본인도 마찬가지고 윤 총장 캠프에서도 지금까지 상황을 좀 재점검해보고 지금의 노선과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새롭게 전환을 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게 여당의 지금 후보들 이 경선이나 야당의 후보 경쟁도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국민들의 그 지지의 성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보면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은 또 야권의 승리가 가능한 후보면은 옮겨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또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든 이낙연 후보든 또 그 누구든 그 사람이 좋아서 지지하는 열성 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옮겨 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꽝 잡는 게 매라는 게 가장 간단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또 야권 지지층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고 추윤 갈등 속에서 맷집을 키우면서 버텨왔고 반문의 어떤 핵심 상징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꽝 잡을 수 있는 매구나 라해서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꽝 잡는 매가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게 생기는 순간
이건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파열음이 과연 최재형 원장이 치고 들을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똑같이 여당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독주 체제로 갔습니다만 이번에 예비 경선을 보니까 좀 불안하다. 말이 너무 좀 험하다. 네. 그다음에 좀 불안정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순간 그 꽁을 다른 사람이 잡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면 또 옮겨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 성공 모델을 보면 알겠습니다. 특정 후보가 모든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오롯이 자기만의 지지는 아닙니다. 네. 야권이든 여권이든 꽁 잡는 매에 대한 집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네. 부분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설하고 최민희, 김근식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좀 여당 쪽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인서트 있는데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비 경선 때 때리면 안 되는 권투를 했다던 이재명 후보가 정면 승부로 돌아섰습니다. 본인을 되돌아보셔야지. 아니 세상에 문제없는 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이낙연 후보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하시네요. 지지율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 벌써 그러시는가 싶으네요. 네.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런 구도였는데 끝나고 났더니 컷오프가 지나고 나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저 웃고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게 송영길 대표입니다. 어. 민주당의 경선이 특히 예비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못할 거라고 다 예측했는데 네. 의외로 흥행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이재명 후보나 뭐 후보님들께는 피를 말릴 텐데 네.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그 역동적인 경선이 될 수 있었나? 이렇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 민주당 쪽엔 전개되는 거예요.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갔고 오늘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있는 건 윤석열 후보가 빠지고 있는 거고 추미애 후보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 윤석열 후보에서 빠져나간 게 일부는 최재형 원장한테 전 원장께 가고 또 일부는 이낙연 후보한테도 가고 이렇게 분산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본경선의 흥행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낙연 후보는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40%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옛사랑이에요. 이 점을 잊으시면 전례가 안 있죠. 됩니다. 옛사랑. 예.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최근에 사랑하게 된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가 다 40%를 얻어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더 역동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예비 경선 과정에서 부자 몸조심한 거 맞고요. 그리고 부자 몸조심이 한두 번의 토론회에선 통하는데 이렇게 긴 레이스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전면적으로 다 내세우고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이래저래 이재명 지사 상승, 이낙연 급상승, 추미애 상승 이런 상황 속에서 볼만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2달 먼저 여당에서 대선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뒤따라가면서 보고 있으면서 또 반면 교사로 삼을 점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게 됐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앞서가는 1위 후보였다가 사실 꺼졌던 후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인 여론조사에서 한번 최고의 지지를 얻었다가 한번 이게 지지가 빠져서 꺼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서 비하면 최근의 급상승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독주 체제로 싱겁게 끝날 것 같았는데 예비 경선에서 이제 이낙연 후보의 급 피치가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지금 민주당의 지금 경선 절차는 마지막에 본 경선 말고 또 결선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위 후보가 50%를 못 얻으면 2위 후보랑 다시 결선 투표를 1대1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구조여서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과연 야당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유리한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데
저는 아까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씀을 똑같이 드렸고 지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 설명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이낙연 대표가 옛사랑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사랑.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움직이는 방법은 제가 꽁 잡는 게 매라는 겁니다. 한때 이낙연 대표가 총리 하시고 총리 때 문재인 정부 초기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 좋을 때 문재인 정부의 지지를 얻고 정말 최고 앞서가는 지지도 1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대정부 질문에 감탄한 사람들 참 많았죠. 초연하게 대답을 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때는 꽁 잡는 매가 이낙연이었다가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오면서도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너무 말이 근엄하다. 너무 재미없다. 역동적이지 않다. 이런 또 이미지가 겹치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꽁 잡는 매가 이제 이재명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본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부자 몸조신 탓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꽁 잡는 매가 누군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이 선택할 건데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한마디만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번 예비 경선 때 자기가 손발 다 묶인 채로 권투를 해서 이제는 반칙도 많이 당해서 제대로 이제 사이다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그동안 부자 몸조심만이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싸우겠다 하면서 또 다른 후보들과의 이런 막말 공방이나 다른 후보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세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도움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고 정책은 선명하게 하되 알겠습니다. 후보 간의 경쟁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고 온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박서라고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김민준님께서 김근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 1989님은 늘 귀 기울이는 최민희 의원님 헤어스타일 보려고 콩 들어왔습니다. 멋집니다. 장순애님 여당 후보들은 상처받는 말 삼가고 서로 정책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5446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연 당내 경선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라는 문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그 여당 상황 지금 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새롭게 좀 분위기는 좀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그러면 레이스를? 일단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4차 팬데믹이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경선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는데 각 후보는 경선 연기가 과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 정말 머리가 바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직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아마 그 휴직기 사이에 각 캠프가 전략도 점검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윤건영 의원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예. SNS 올렸더라고요. 어차피 이번 대선이 양자 대결로 갈 거고 그러면 2% 내지 3%의 박빙승부가 될 텐데 경선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면 후보들끼리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뭐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걸 올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즉시 그 정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곧 다른 후보들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근식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은 선명하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규모가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수출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벌어들이는데 그 돈이 국내에서 안 도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 불평등과 양극화, 일점 극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내세웠는데 그게 국민들께 소구력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 100% 완벽한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대안을 제시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정책은 선명하게 가고 태도는 예의 바르게 가야 된다. 그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경우 잊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다들 첫사랑이 있으셨을 텐데 그 첫사랑이 아련한 기억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를 얻었던 옛사랑 이낙연에 대한 향수는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향수로만 미래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이낙연 후보도 그런 점잖고 뭐 그 좋잖아요. 신중하고 품격 있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이낙연의 미래는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경쟁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워낙 선명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이어서 그 부분은 일정한 팬덤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네. 국민의힘은 그 김태우 의원이 오늘 또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범야권으로 이제 집중되던 관심이 지금 국민의힘 안쪽으로 좀 몰리는 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3지대론, 특히 이제 안철수 현상에서 이제 사실 반짝했다가 실패로 지금 정리되고 있는 이 제3지대론의 가장 큰 그 맹점이 뭐냐면, 제3지대가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을 때는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딱 하나 절대적 조건이 뭐냐면 야당이 형편없어야 돼요. 야당이 국민적 지지와 신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네. 포기한 야당이 될 때 제3지대론이 뜨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또 야당은 또 결국 살아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당 밖에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이준석 현상인지 아니면 뭐 김근식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상당히 과거의 극단적 강경 보수 층과는 좀 결별을 하고 네. 상당히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하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은 스피커들이 나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아는 거거든요. 네. 그 그냥 대표적인 상징적 사례가 이제 재보궐선거의 압승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미 지지도가 40%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당 밖에 있는 아주 강력한 후보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정당 지지보다 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께서 지금 크리티컬한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행보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노선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 빨리 바뀌어가지고요. 그럼요.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전을 했어요. 근데 이럴 때가 위험한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 한 2달 동안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경선이 진행되고 또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균형 잡힌 태도, 특히 극단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국민들에 대한 경고, 예. 뭐 중심을 잡아오면서 그 안정감이 돋보이고 이준석 대표는 상대적으로 지금 막 여성부 폐지, 통일부 폐지에 재난지원금 합의했다 알겠습니다. 번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겐 희망을, 국민의힘에게는 다시 성찰할 기회로 네.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여론조사 추이를 각자의 입장에 맞게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정확한 조사를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유의미하지 않은 걸로 정리를 하고 하나 주제를 더 좀 한 번씩만 좀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한명수 전 총리 재판의 증인 관련 의혹 계기로 이 법무부라든가 대검찰청 그동안 그 감찰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합동 감찰 결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넉 달 동안 진행된 감찰 결과였고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 한 번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예.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차관 관련하여 대법원이 그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네. 파기환송하면서 한 얘기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재판 관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소한 이후에 증인들을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있었다는 거 인정했는데 한 총리 건에서도 이미 뉴스타파나 뭐 여러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100회 정도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증인들을 불렀다. 같은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언급한 건데 이런 거는 저는 뭐 이번에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되고 그게 규칙으로 정해져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피의사실 유포 부분인데 적어도 어제 발표 이후에는 피의사실 유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에게 유리하건 누구에게 불리하건 이건 관행으로 자리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한명숙 총리 사건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한명숙 총리는 이건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그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다고 봤고, 그리고 김학의 차관의 예로 보면 대법원 판례상 이건 파기환송될 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도 약간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근식 위원장님. 예, 뭐 굉장히 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요. 뭐 우리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그 감찰을 다시 좀 드잡기도 하고 또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이제 재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미 대법에서 최종 판결에 나와서
다 확정된 사안이고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추상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총장을 징계하고 감찰하면서까지 뒤졌는데도 안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박봉계 장관이 이제 재탕을 한 거에 불과한데 네. 어제 나온 재탕의 결과에서도 이 한명숙 사건을 재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정치적 저는 마지막 그냥 뭐라고 할까요? 헌사라고 할까요? 헌사.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네네. 하면서 총리에 대해서 그런 식의 아마 정치적 빚갚음을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뭐 100회를 불러가지고 증언을 연습을 재판 시켰다. 이후에. 예, 그러니까 연습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또 그 실제로 그 재판 그 검사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 항변은 뭐냐면요. 관련자 4명을 9개월에 걸쳐서 100번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에 2-3번 부른 아니요, 거예요. 재판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재판 이후에도 공소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니, 공소 유지 그래서 이후에 증언 9개월 동안 4명의 관련자를 100번을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아닙니다. 100회에 걸쳐서 증언 연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선생님, 있어서 그거는 그 팩트가 부분에 대해서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마무리하려고 이야기한 했는데 거예요. 이렇게 붙으시면 시간이 별로 그러니까 없어서. 팩트-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니 그건. 팩트를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봉계 장관이 너무 예. 침소봉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침소봉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알겠습니다. 100회 예. 부적절한 수사가 있었다가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9개월 동안 4명에 대해서 100번을 조사한 걸 그렇게 아니, 재판 100회라고 이후에 거두절미한 거예요. 하겠습니다. 가설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붙으셔가지고 아닙니다. 예. 자, 최민희 의원님, 김근식, 송파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